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은 춥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사나운 일들은 많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난주에 이어 이제 또 제2의 뇌 장혁명 김내영 박사님 책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장질환의 종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변비와 설사, 복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능성 변비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장 운동의 장애다. 어떤 이유에 의해 대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의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변에도 장애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변비를 호소하는 것은 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신경총의 개수가 나이가 들면 적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밀어내는 힘도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결국 장이라는 것도 근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분절 운동과 연동 운동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장내 세균의 불균형 또한 기능성 변비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어느 연구에서 변비 환자의 변을 분석한 결과 유해균 비율이 정상인보다 높은 것을 통하여 알려지기도 했고 유산균을 복용한 후 변비가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가 뭐냐면 유산균 종류죠. 근데 이제 잘 선택을 하셔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 종류가 10억 개든 20억 개든 30억 개든 50억 개든 100억 개든 그거 종류가 한 가지만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류들이 복합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김나영 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능성 변비를 치료하기에 권장되는 치료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예요.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수분 역시 변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채소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식이섬유하고 물을. 또 하나 이제 기능성 설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성 설사의 경우 세균 감염이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면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도 아니라면 기능성 설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기능성 설사란 복통 없이 묽은 변이나 물설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이제 설사라고 하는 게 꼭 나쁜 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지 않았을 땐 토라는 형식으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고요. 또 위장을 통과한 상황에서는 설사라는 형태로 밑으로 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설사는 장내에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독소나 세균 등을 빠르게 내보내기 위한 인체의 방어 기전 중 하나다. 인체는 이를 통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세균의 불균형을 재편성하여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사 증상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땐 그렇게 내 몸은 급한 불을 끄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탈수로 인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복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통을 만성복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일시적 복통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경우 특히 특정한 부위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통증 부위를 눌렀을 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특정 질병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통증도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질환, 헛배가 불러요. 그래서 팽만감과 복부팽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엑스레이 찍은 사진까지 가스가 찼을 때와 이제 가스가 차지 않았을 때 엑스레이 사진까지도 또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복부팽만감은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복부팽만감은 인종 간의 차이 없이 일반 인구의 15%에서 30% 정도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서는 80% 정도가 팽만감을 호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겪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최근 포드맵 음식과 팽만감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포드맵이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발효되는 특성을 가진 음식이다. 그러니까 포드맵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는 음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포드맵 음식을 좋아하는 장내 세균에 의해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포드맵이 다량 함유된 음식 섭취는 팽만감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다. 그럼 이제 포드맵 식품에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 따라서 사과, 배, 수박, 우유, 아이스크림, 생양파, 콩류, 아보카도, 버섯 등은 우선적으로 주의할 음식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차면 일단 이것부터 좀 피하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장염, 식중독, 개실 등 각종 염증성 장질환들 이렇게 나옵니다. 58페이지인데, 음식을 먹고 난 후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부 팽만감과 통증, 고열, 두통 등이 나타난다면 급성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장염은 위장, 소장, 대장 등의 염증이 생겨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주 발생하는 대장에 생긴 염증을 장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염증이 생기면 장염이죠.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염증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감염이 돼서. 세균성 장염은 주로 여름철에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주로 음식을 먹은 후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도를 낮게 했을 때 증상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주로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데, 이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장염은 사람 간에 전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전염성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급성 장염은 탈수 정도와 고열, 혈변, 점액, 복통 등 증상이 심할 경우 수액과 적절한 항생제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약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1, 2주 안에 낫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박사님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뭐 적절한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약할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입니다. 장염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대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에 의한 급성 장염은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기에 감별이 된다. 만성 장염의 경우 급성 장염보다는 발열이나 급격한 살수스 등이 없이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만성 장염은 낫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만성 장염이 의심된다면 빨리 그 원인을 검사하여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급성 장염으로는 아까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한 부류는 식중독,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식중독은 세균성 급성 장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으며, 여름에 세균이 침투한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대개 상한 음식을 먹은 후 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과 복통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중독은 단지 세균성 식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으며, 병명에 나타나 있듯 음식 속에 이미 생성된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먹어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또 하나 이제 개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개실은 참 무섭긴 한데, 개실 걸린 장도 내시경 찍은 사진을 또 실어 놓으셨어요. 개실은 곁주머니라는 가명이 붙은 구조로 장벽 일부가 근육의 약해진 틈을 타서 장막 쪽으로 탈출하여 생긴 변형이다. 대부분은 몇 개 안 되는 산발적인 개실이 흔하고 별 증상이 없어 의미가 적지만, 아주 드물게 다발성으로 많고 그림 2-7A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좀 징그럽습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개실염이라고 한다. 개실염은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해져서 터지게 되면 이제 복막염으로 간다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 개실이 많은데 특히 상행결장에 많다. 서양에서는 후천성 개실이 많고 특히 하행결장에서 나타나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으로 인한 장운동 기능 이상과 장내 유해균의 증가, 그리고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서는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성장할 때 먹었던 어릴 때 먹었던 그 채소들에 비하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영양소도 줄었지만 식이섬유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또 옛날만큼 그렇게 고기는 참 먹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뭐 흔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먹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김치조차도 안 먹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개실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합병증이나 증상이 없다면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개실에 염증이 생겼다면 치료를 해야 된다. 개실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개실염으로 주된 치료는 항생제 사용, 장 휴식, 복통 조절이다. 자, 장 휴식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단식이라는 얘기죠. 개실염의 증상으로 복부 팽만감, 복통, 변비, 오한, 발열,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터지면 복막염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65페이지의 개실 출혈은 종종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혈전제 복용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개실 출혈이 의심되면 잠시 이러한 약제들을 중지해야 한다. 자, 되게 슬픈 게 뭐예요?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어떤 거요? 아스피린이나 특히 이제 뭐 혈관에 문제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거의 상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개실이 있게 되면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개실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염증제, 그다음에 항혈전제 복용 이런 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6페이지에 개실 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기에는 재발성, 급성 대장 개실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비만과 흡연은 개실 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므로 운동 및 체중 감량과 금연을 권고한다. 결국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컬러풀한 채소들을 많이 드신다는 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만성장염의 대표적 질환으로 만성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과거에는 결핵성 장염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결핵성 장염은 거의 없고 대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 및 대장에서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인데 면역 반응 조절 이상이 중요한 병인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클론병, 그죠? 클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으며 깊은 궤양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주 증상은 복통, 체중 감소, 설사이며 주로 20대 젊은 연령에 발생하며 평생 지속되고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구멍 난다는 얘기예요. 장에 여기저기 입부터 항문까지 어디든지 구멍이 날 수 있고 염증이 생겨서 그게 이제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식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크론병 환자들한테 뭐를 처방해요? 유산균 물로 삼시세끼 그걸 먹게 하죠. 크론병은 주로 서구 선진국의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역학 연구를 살펴보면 크론병의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서양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 다 한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자연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설형 설사와 대변 급박감 및 복통 등이 주 증상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므로 충혈되어 붓고 출혈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처음에는 항문과 직장염에서 시작하여 점점 대장 전체로 퍼지는 특징이 있다. 관련 증상으로 피가 섞인 점액질의 묽은 변을 볼 수도 있으며 설사,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출혈이 심할 경우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체중 감소와 말초 부위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직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 치료 효과가 좋지만 그 이상으로 번졌을 경우 병원 치료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걸리면 다들
굉장히 괴롭겠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배변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예.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위장관 운동과 관련 있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 이래서 이제 또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기능성 위장관 장애란 기관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데 위와 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민한 내장 감각 때문에 통증에 예민해진 질환을 뜻합니다. 구조적인 변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면역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도 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런 운동들은 어쨌든 간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고요.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율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나친 스트레스의 경우 흥분 상태가 지속되므로 교감신경만 계속 활성화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경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 강도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빠르고 근본적인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 틀린 얘기만은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요즘 뭐 상황 자체가 뭐 그러니까. 또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과민성 장증후군 해갖고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평균 일주일에 1회 이상의 복통이 최소 6개월 전에 발생하여 최근 3개월간 존재하며 그 복통이 첫째 배변과 연관성이 있고 둘째 배변 횟수의 변화와 동반, 세 번째 대변 형태의 변화와 동반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이제 진단은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똥 모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변의 모양, 타입 7가지를 또 이렇게 친절히 또 다 또 그려놔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집에 한 권 두시고 뭐 읽어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86페이지에는 대장 용종과 선종 그리고 사망률 1위 대장암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종은 조직학적 종류에 따라 선종성 용종, 염증성 용종, 그다음에 증식성 용종, 그리고 지방종 등으로 나눈다. 지방종과 염증성 용종, 증식성 용종 등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종성 용종은 다르다. 그대로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용종이기 때문이다. 선종은 비정상적인 상피세포가 증식한 것으로 실제 대장암의 80에서 95%는 이 선종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에서 10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용종이 있다고 한다면 다 수술을 해서 제거하시는 이유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여기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대장암은 크게 오른쪽 결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와 왼쪽 결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 오른쪽 결장암의 경우 소화장애, 검붉은색의 변, 복통, 어지러움, 숨이 차는 증상 등을 느끼게 된다. 암덩어리가 커질 경우 우측 복부의 암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반면 왼쪽 결장암의 경우 주로 변과 관련된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피나 핏덩어리가 섞인 변, 가느다란 변, 점액변, 배변 시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전체 대장암의 60~70%가 S결장, 직장 등에서 나타났는데 직장의 경우 손가락을 넣어 혹을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다. 오른쪽 결장이라는 건 상행 결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왼쪽 결장이라고 하는 건 하행 결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암은 서구식 식생활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구 음식의 특성인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때요? 뭐 아무거나 막 먹죠. 뭐 고생하셨으니까 뭐 잘 드셔야 됩니다 해서 또 고기를 많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예방 수칙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둘째, 백미보다 현미, 잡곡밥, 흰빵보다 통밀빵이 좋다. 셋째, 채소, 버섯, 해조류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한다. 네 번째, 생과일을 매일 적당량 먹는다. 다섯째, 고기류, 햄, 소시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6. 숯불로 고기 굽기를 피하고 타지 않게 주의한다. 7.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먹는다. 8. 칼슘, 비타민 B, 군, D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몸을 가능한 많이 움직인다. 음주를 줄인다. 이게 10가지를 하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수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장에 문제 생기는 게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첫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